어떻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들어와요? 부대끼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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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은 좀 들어와요? 그렇죠. 위대한 책입니다. 헌법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작년에 이제 과외했던 자료하고 이제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료를 갖다 이제 모아서 한 건데, 자, 일단 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걸 동영상을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올해 시험이 좀 어려웠죠. 헌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가끔 오고 하는데, 이게 어렵고 우왕좌왕할 때일수록 더 좁혀야 됩니다. 전선을. 그래서 헌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선명한 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하죠. 근데 헌법재판소 판례는 그게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적 논리로 다 사실관계를 풀어내는 데 반해서,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학적 논증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논증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처럼 논증의 도구들이 하한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얘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교수님들께서는 헌법 같은 경우 갖다가 법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그 양모 교수님께서는 국제법과 헌법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법이나 민법을 공부하다가 헌법으로 돌아섰을 때 약간 좀 충격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토시 하나라든가 조사 하나에다가 포인트를 맞췄다가 돌아섰는데 이게 그렇게 안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는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문제 풀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굉장히 선명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단서, 제가 잘 봐주셔야 돼요. 어떠한 단서, 우리 이걸 실마리라고 얘기합시다. 실마리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바로 결론을 내는 방식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든 문구나 텍스트를 다 여기다 맞춰놔야 돼요. 어떤 단서가 보였다, 오케이, 합헌, 적극, 소극, 이게 결정을 확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비단 선택형뿐만 아니라 사례나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첨삭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듣게 되시면 한번 연습해 볼 텐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황한 만큼 더 압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게 우리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이걸 계속 머리다가 확 박아놔야 돼요. 이걸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툭 치면 탁 튀어나온다라는 식의. 이렇게 안 되면 실제 시험에서 전혀 쓸 수가 없는 지식이에요. 알겠어요? 네. 우리가 20개의 문제 중에 100개의 지문 정도가 되겠죠. 100개의 지문 정도 가운데서 50%의 지문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그냥 바로 나와서 틀린 거 맞고 결정해버려야 돼요. 그럼 나머지 지문 갖고 한 20개 정도는 아리까리 하고 30개는 우리에 맞추는 겁니다. 이걸 다 준비할 수는 없고, 그걸 커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과목을 포기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요 생각을 늘 머리에다 꽉 박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였어요. 이 작년에 이제 그 헌법 강연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저거를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이 시험이 이제 2달, 1달 정도 남게 되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험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얄팍하게 공부해서 붙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어때요?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압축된 교재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거 갖고 전부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게 바탕이 돼서 확장을 할 수 있고, 다시 또 확장된 거를 이걸 통해 다시 압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책을 갖다가 정리할 건데, 우리가
정리 쪽에 포인트를 맞출 겁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주 보셔야 돼요. 6월 모의 시험 앞두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강의 포인트를 1차 시험 전날로 맞추고 진행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그 주눅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위축돼 있고 발표도 얼마 안 남았고 합격률도 좀 이제 많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얘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매년 이제 어떤 식의 수험 태도를 보였고 어떤 식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잖아요. 옆에서 보게 되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만의 틀, 그거는 완성도하고 무관해요. 여러분이 판례라든가 교수님들 목차, 틀, 거기에 천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슷한 흔들리지 않는 자기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했던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가 전형적인 목차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붙어요. 전형적인 문제를 냈었을 때 A라는 친구는 거의 답안지를 모범답안으로 똑같이 써서 내요. 근데 다른 친구를 보게 되면 그 친구는 약간 좀 자신만의 틀로 이렇게 써내긴 하는데 부족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앞에 친구는 떨어지고 뒤에 친구는 붙었단 말이에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거예요. 어떤 식의 쟁점이 나오시든 간에 자기 틀로 소화해서,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자신 있게 논증을 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를 잘 아시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거 사례 기록에서도 이런 습관이에요. 이건 어떤 단서에 있을 때 뭐 쓸 건데 너, 아니면 O야 X야, 이런 식의 말을 갖다가 한번 친구들하고 자주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요.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시고, 자신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자기만의 틀에 대한 확신. 잠깐 하나만 얘기 드리면, 여러분 이 답안 논술 방식을 아세요? 결론을 내리고 이유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로스쿨에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헌법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헌법은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과목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헌법은 특히 목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목차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 틀을 계속 실법에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다가 그냥 목차대로 쓰는 거예요. 외웠던 목차로. 그러니까 이 요 조그만 틀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친구는 어떤 식의 논증이든지 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이해 가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요 정도의 틀입니다. 요 정도의 틀.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간에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자,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이걸 다 정리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틀을 생각했었는데 학원 측에서 적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를 더 늘렸는데, 만약에 이틀 내에 끝내게 되면 이틀 내에 끝내고, 못 끝내겠죠? 못 끝낼 것 같아요. 양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사례나 기록 쟁점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까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간 조율이 된다면 주중에도 한 번 정도는 뭐 모여서 보강을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래요.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목차는 우리가 기본권 총론부터 들어갈 거예요. 기본권 총론 들어가서 기본권 강론 갔다가 끝으로 쭉 나갔다가 맨 마지막에 앞에 헌법 총론 부분을 볼 겁니다. 자, 국민의 권리, 기본권 총론, 기본권 강론. 총론에 대한 우리 헌법전의 목차는 없죠. 그래서 기본권 총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목차가 편집되어 있습니다. 기본권 총론. 자, 기본권 총론에서는 기본권의 본질과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 주체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기본권 주체는 뭐 늘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권의 본질 쪽은 일단 뒤를 한번 보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앞 뒤에 내용과 겹쳐 있으니까. 자, 기본권 주체부터 볼게요. 한 단어만 이렇게 써볼까요? 자, 자연인인 국민이라는 이 도해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니까 앞서서 헌법이라는 것이 규율하게 된 사실관계, 흔들리지 말아야 할 틀은 이겁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겠죠? 국가 권력 조직이라는 것과 국민 간의 관계를 헌법은 규율하고 있다. 기본권 총론 페이지 수 31페이지. 자, 국민이 갖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기본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는 제도가 있겠죠. 우리는 이걸 갖다 법, 질서, 법, 제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얘기를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기본권 총론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자연인인 국민이 원래는 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자, 국민의 대칭된 개념 누구죠? 외국인.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을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오래 나왔었죠. 그렇죠? 모의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우리 관련 시험에서도 매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자, 외국인 키워드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뭐예요? 성질상 인간의 권리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인정 여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설 대립과 관련해서는 문헌설이라는 거, 즉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에 국민의 권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만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례 쟁점이에요. 판례 같은 경우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한테도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좀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인의 대칭된 개념이 이제 법인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 판례가 실질적 기준으로 삼았던 거.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소극적으로 논증을 하셔야 돼요. 자연인에게만 인정된 기본권이 아니다. 키워드 하나 외워야 돼요. 육심정. 육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정신적 특성에서 유래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면 오케이.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은요. 이거는 자연인한테만 인정되겠죠. 따라서 기억하셔야 돼요.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기본권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증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됐습니다. 자, 법인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비법인 단체가 나오게 되죠. 비법인 사단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키워드도 역시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라는 식의 실체가 있다면, 즉 왁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애들한테도 땡길 수 있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 판례 기준을 외워놔야 돼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비법인에서 한 건 더 나가게 되면 이제 공법인. 여기가 이제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전에 여기 나온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나오겠죠. 반드시 모의 시험에는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이 공법인과 관련된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관련해서는 키워드가 두 개가 떨어지게 돼요. 이게 안 나온 게 국공립대학이에요. 국공립대학. 그 다음 국가기관 애들이에요. 대통령과 지자체장 판례가 있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지자체장. 헌법재판소에 원래 공법인 등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에 대해서 논증할 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혼동동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얘들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저 위에 있는 애들이지 밑에 있는 애들이 아니다. 따라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애들이지 기본권을 받는 애들이 아니다. 소지자가 아니다. 수범자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부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가 이제 확장된 거죠. 자, 국공립대학 같은 이런 공법인 얘들은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든가 세무대학의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력합니다. 이거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문제란 말이죠. 여기 원래 기본권 주체성, 청구인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능력이죠. 자, 개별적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청구인 적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헌법은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혼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마리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상 공권력 작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공권력 작용이 권한을 터치하고 있느냐, 출근한 다음의 문제죠. 아니면 자유, 기본권을
사적 영역의 기본권을 터치하고 있느냐. 이거는 사실 상대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논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어요. 사례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적극 논증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직무 권한을 제약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영역에 있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한번 해두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공법인과 관련한 거, 요게 이제 여기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해 있어요. 한국방송공사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얘들이 방송의 자유 주체성 기본 뒤에 있습니다. 기본권에 보호되는 영역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구성원들의 기본권 실현을 이바지해야 돼요. 그리고 걔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고유한 업무 영역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오케이. 독자적으로 자유 영역을 인정해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우리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제 자, 이건 이제 초기 배야.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고 자연인의 출발이죠. 초기 배야. 기본권 주체성 인정돼요? X, 주체성 X. 근데 얘들이 함부로 다루게 되면 우리 인간의 성인의 인간의 좋은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함부로 다뤄지지 않을 보호 의무는 있다. 이거 기본권 보호 의무 아니죠? 왜? 걔들한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뭔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까? 그냥 함부로 다뤄지지 않아야 할 보호 의무만 있다. 자, 한 문제 객관식 빡 박아두시고 조금 자라서 뭐예요? 태아죠. 태아가 되면 착상이 되더니 태아가 되게 되면 얘들은 당연히 생명권의 주체성 인정되죠. 주체성 긍정되고 그 다음에 보호 의무도 당연히 긍정되고 이건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시키게 되면 일반적 권리 능력이 우리 민법상 태아한테 인정되나요? 아니죠. 개별적으로만 인정되죠. 살아서 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 걔들한테 손해배상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인정되잖아요. 그걸 우리 정지조건설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정지조건설. 자, 그래서 일반적 권리 능력을 왜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그거 보호 의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야? 일반적 권리 능력. 아,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의무부터 여기까지 노출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른 공익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보호할 수만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쭉 자라서 미성년자 넘어가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건 사례적인 점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사자가 나오게 되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사자에 대한 인격적 왜곡으로부터 사자도 보호되어야 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두고 사자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접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판례문구를 그대로 알아둬야 돼요. 이건 주체성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라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 가치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 그러면 이건 어떤 실마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유족이죠, 유족. 유족의 인격권이라든가 명예권에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식의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 등 관련된 것들 헌법소원을 누가 제기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했겠어요? 아니죠. 유족들이 한 거예요. 걔들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리 구성을 펼쳤던 것이다. 자, 기억합니다. 사자, 보호가치, 동그라미. 근데 유족으로 연결되지 아니한다. X, 유족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유족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능력 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자, 외국인부터 31페이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해서 여기서는 학설 하나에 놓은 것, 즉 문헌설이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풀었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판례 인존과 행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성질상 인간의 권리, 국민의 권리라는 그 대칭된 문구 기억해 두시고 인정하고 있다. 검토. 여기 판례 백성에 나왔던 논거입니다. 채용했어요. 검토를 한번 써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주의 내지 국제협력